반도체는 경합관계가 일본까지 여기 가세를 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수요가 살아나는 시점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고, 반도체 투자가 개인이 들어가기가 이것도 너무 까다롭다. 쉽지는 않겠다. 자, 이번에는 좀 글로벌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금융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상반기 때는 이제 여러 은행들 파산도 이슈도 있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지금 잠잠한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수면 밑에 있는 거지, 안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잖아요.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여전히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상반기에 조정이 되었다. 상반기에 우리가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사태는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 그렇게 유명한 은행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상반기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방식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이렇게 막 우겨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친 방식으로 수습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교훈 때문이에요. 길게 끌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를 그때 봤거든요. 엄청 빨리 수습했죠. 그렇죠. 근데 그 수습하는 방식이 그냥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연준이 택했던 방식은 말도 안 되는 그 망한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 혹은 그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같은 것들을 그냥 시장에서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휴지 조각인데 다 사주지 않았나요? 액면가 그대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에요 하고 발행한 은행채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시중에서 아무 값어치가 없는데 야, 10만 원이라고 치고 사줄게. 망하기 직전의 은행 것들. 그런 방식으로 살려준 거죠. 이걸 한시적인 그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연준이 그냥 은행들의 돈을 그냥 꽂아준 겁니다. 살려는 드릴게 정책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막아준 거고, 또 큰 은행들이 형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돈을 꽂아줬어요. 뱅크런이 일어난 은행에 형들이 돈을 꽂아줄게. 이런 방식으로 살려줬습니다. 물론 그런 큰 은행들의 형아들은 이제 정치에도 뜻이 있고 차기 대선에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그런 은행들의 형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 그 채권을 돌리다가 부실화돼서 발생한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해서 불안감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의 그 불안감이라는 건 금리 문제잖아요.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휘청였던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의 그 본질은 미국의 고용이 식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금리를 내리려면 뭐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김 작가님을 막 혼을 냈어요. 막 뭔가를 잘못한 거죠. 혼을 내다가 그만 혼내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만 혼내려면 저도 혼내던 가닥이 있는데 뭐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 잘해야겠죠. 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든지 아니면 사실 막 혼나고 있는데 쓱 되게 공부를 잘한 성적표를 꺼낸다든지 뭔가 명분을 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든지 그것도 아니고 고용 통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미국에서 10월 들어서 막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건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일에 미국 그 노동부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졸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8월에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사람 뽑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건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사람을 덜 뽑으면 그러면은 고용이 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돈이 덜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물건값이 떨어질 테니까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금리 그만 올려도 되겠지. 이 시나리오를 실컷 쓰고 있었는데 숫자를 딱 들고 보니까 880만 정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를 딱 열어보니 961만인 거예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4일, 그러니까 시장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그날
고용이 좋아지니까 고금리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4.8 위로 뛰어오릅니다. 이게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주가가 급락하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뭔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냥 돈을 꿀 때 이 정도는 줘야 꿀 수 있어요 라는 어떤 기본 요금. 택시 탔을 때 메다 요금 있잖아요. 메다 기본 요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보다 비싸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신용이 좋고 제일 돈 많은 회사도 4.8은 돼야 돈을 꿀 수 있다면은 신용이 안 좋고 돈 없는 회사는 돈 꿀 때 얼마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금융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이렇게 주면 뭐하러 증시에 가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난 이 채권 사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있을 테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증시가 안 좋아진 건가요? 그래서 증시에서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적금 금리를 뭐 7%, 8% 줘버리면 뭐하러 거기 가 있겠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만기에 받으면 되지. 그래서 돈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돈이 끌어올렸던 기술주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던 건데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일에 고용정보업체인 ADP라는 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9월 민간 기업 고용을 발표하는데 전월비 일자리 수가 8만 9천 개가 늘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이렇게 추려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9월 민간 고용이 한 8만 9천 개 늘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전월 8월에는 18만 개 늘었었거든요. 8월하고 비교하면 9월 고용이 되게 나빠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가 15만 개였단 말이에요. 증가폭이. 많이 줄었네. 시장 전망보다 나빠, 전월보다 되게 나빠. 그럼 이건 고용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불과 한 3분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뭔가 상반된 데이터가 좀 그쵸. 현지 시간 3일 기준으로 나온 졸지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서 시장이 깜짝 놀랐어요 라고 했잖아요. 하루 상간으로 이런 보고서가 빵빵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국채금리가 너를 띄고 금리가 올랐다 내려갔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긴축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연말에는 금리가 내려가 있겠지라고 했던 기대 심리가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 고용이 식지 않았다. 혹은 식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지러운 장을 보시게 되는 거고 고용이 식었다고 명시적으로 있어야 명분을 줘야 연준이 오만할게. 알겠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그만 올려 혹은 피봇을 통해서 금리를 내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문제, 금리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미국의 금리에 아주 초점을 맞추던 시대가 있었는데 금리 초점 맞추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미국의 CPI에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의 고용까지 신경 써야 되는. 아, 우리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진짜. 네. 말 나와서 근데 미국의 물가는 좀 이제 뭐 요즘 끈적끈적하다는 얘기는 있던데. 그쵸. 꿀바른 물가. 이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데 근원 물가 관련해서도 뭐 고민이 좀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는 떨어져요. 아주 높았던 작년하고 비교하면. 근데 요 사이에 물가 고민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국제유가 때문이거든요. 유가 많이 올랐죠. 그 미국 가보시면 왜 화장실에 휴지 떨어져도 차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유가가 올라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서 100불 갈 거야, 120불 갈 거야 라고 하더니 너무 올라버리니까 하나는 기름 사서 쟁여뒀던 그 기름 투기 세력들이 차익을 실현해서 기름값이 조금 국제시장에서 좀 떨어지고요. 다른 하나는 야 이렇게까지 비싸고 달러 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사서 쓸 여력이 없어. 중국 같은 데서 안 써버리면 니네가 천년만년 고유가를 유지할 수가 있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틀 사이에 국제유가가 또 7%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물가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다시 오르는 건 국제유가 때문. 한국의 물가도 떨어진다고 하다가 다시 오른 거
국제유가, 그리고 우리는 추석 전후 폭우 폭염 때문에 식품 물가 때문. 근데 요게 한풀 꺾이고 나면 11월에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국제유가에는 또 담합이라는 변수가 있고 하니 오펙에서 어떻게 될지 이건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소멸된 이슈 같아요. 소멸된 이제 이슈.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리고 저는 신평사들이 약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액션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을 낮추. 이게 신용평가 회사들이 하는 등급을 정말 낮추는 행위가 있고요. 등급 전망을 낮추는 행위가 있어요. 등급을 낮추기 전에 등급 전망을 낮추거든요. 등급 전망을 낮춘다는 건 석 달에서 반년 뒤에 너네들 등급을 낮출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건데 그때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회사들이 등급 전망을 낮췄을 때 제 기억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에 묻혔어요. 이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주목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묻혔던 그런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어쨌든 얘기를 했을 때 장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레이팅을 통해 장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말발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본다고요. 맷집이 제일 약해졌을 때 근거가 있을 때 명분을 들어서 한 방을 치는데 그게 마침 부채한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던 그 무렵이었고 사실 뭐 충격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센 충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는 소멸된 이슈라고 봐요. 자, 그럼 G2의 미국이 아닌 중국 경제는요? 중국 경제 상황은 몇 주 전만 해도 뭐 부동산 역대급 위기다 뭐 이런 것들 뭐 파산 이슈 뭐 굉장히 많은데 요즘엔 또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ING라서 그래요. 그 헝다 이야기, 비구이 위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고 그게 뭐 특별히 나아진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상황은 미국 법원에 신청한 건 빚쟁이들한테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갚을 테니까 와서 머리채 잡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못 갚는데 지금 와가지고 들어눕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두 회사가 모두 그걸 신청을 한 상황이고 중국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일단 중국 정부가 추가로 이 회사들에게 돈을 꺼주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명시적으로는 그 앞에서는 꺼줘라 꺼주지 말아라를 정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중국 정부야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일련의 상황을 다분히 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헝다하고 비구이 위하는 회사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헝다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중국 정부의 말을. 헝다 회장이 중국 정부의 미운털에 좀 박혀있기도 했고 약간 그 중국 정부가 그동안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경고가 한 4년, 5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그 레드라인이 뭐였냐면 하나는 너무 돈 많은 거 티내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 많을 때 그걸 좀 나눠라. 근데 둘 다 안 했어요. 그 회장이 돈 많은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 아, 맞아. 예, 벨트도 막 마크 이만한 거 막 그런 거 하고 다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녔고 두 번째는 그다지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뭐 사재를 적극적으로 출연한다거나 나중에 했어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부의 레드라인을 많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는 시진핑 주석의 정적과 그쪽이 좀 가깝다. 헝다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운털을 박힌 회사였고 비구이 위안의 경우에는 모범생이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잘 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는 바닷가에 근접해 있는 1선 도시들이 있고 거기에서 한 칸 뒤로 가 있는 2선 도시들이 있거든요. 잘 안 팔리는 2선 도시의 지방정부들과 결탁이라긴 그렇고 그쪽과 협상을 많이 해서 그쪽에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는데 안 팔릴 줄 알면서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다만 비구이 위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저렴하거나 못 지은 아파트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좀 메이커 있는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였는데 입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일자리나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데 아파트가 많아서 요거는 헝다하고 비구이와는 좀 다른데 어쨌든 최대 공약수는 중국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을 약간 털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둔다. 요거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고
다분히 상황의 전개를 좀 지켜본 측면이 있다. 일부 구조조정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 민간을 다 뺏어서 국유화할 거야. 이거는 약간 나중에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국유화되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빼앗기 위해서 그런다. 요것도 좀 나간 해석인 것 같다. 지나친 해석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중국이 원래는 이제 세계 공장을 담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탈세계화로 가고 있으면서 점차 탈중국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럼 수혜를 받는 나라는 이제 당연히 뭐 인도, 베트남 같은 데가 되는 건지랑 급부상할 수 있는 산업은 좀 어떤 게 될까요? 제일 수혜 받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인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다들 이 고물가에 이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안감이 있지만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도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연준이 금리 내릴지 말지 고민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왜 일자리가 남아 돌까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모든 공장과 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근간에 있는 게 IRA라고 그렇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여기다 공장 짓고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나중에 돈 되는 거는 다 우리의 나라로 가져와. 그럼 최대 수혜자는 미국 아닙니까? 하지만 대가도 있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싸게 사오던 여러 가지 소비재를 비싸게 먼 데 가서 사오니까 그들의 물가도 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꾸는 거예요. 미래 기술하고 현재의 소비자 물가를 바꾼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렇다 쳐요. 본인들의 선택. 근데 미국이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전 세계가 그 고물가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달러 찍어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 올리면은 전 세계 풀렸던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가니까 다른 나라가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1360원까지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율은 앞으로 이런 강세가 계속 있을까요? 환율이 떨어지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이 수출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 넘쳐나는 달러 어떡해. 우리 장사 잘해서 막 긁어들여. 그러면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은행 가서 확인하시는 환율은 1349.5원인데 이거 말고 외환시장 환율은 1340원대. 1340원대. 지금 환시 환율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건 단말기에서 다시 봐야겠는데 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장사해서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벌어온다. 혹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미국 금리가 떨어져서 돈이 좀 다른 나라로 간다. 이게 이제 전공법인 거고. 혹은 우회로를 찾는다면 우리 고속도로 막힐 때 그 국도로 가잖아요. 네. 근데 국도를 찾아본다면 엔이나 위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이나 위안의 가치, 돈값이 올라간다는 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일본의 경우에는 살아나는데 금리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본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원화 가치도 올라갑니다. 뭐 좋든 싫든 글로벌 메커니즘이 그래요. 원화를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시원치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목표했던 5% 갈지 말지 모른다. 여전히 공방이 있고 아직까지 수출 미국의 규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아직 안 살아나고 중추절 연휴 8일간의 황금 연휴 지나고 나서 10월 통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오고 나서야 4분기에 내수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판가름이 날 거고 중국의 올해 GDP는 4분기 소매 판매 요게 결정을 할 겁니다. 중추절하고 광군절이 어떻게 지나갈 거냐 요거 나와 봐야 알 수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중국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연말 우리나라 환율까지 결정할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저금리 상태로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하고 있는 요 돈값을 이거 천년만년 버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엔달러가 150엔까지 가 있으면 일본에서 엔저 때문에 여행은 많이 간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죽어난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겠어요? 고물가에 100% 수입하는 기름값 이런 거 너무 비싸다는 뜻이니까 내년에 만약에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약간이라도 수정을 한다면 뭐 올해 장기 채권 금리 YCC에서 일부 변화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내년에 있다면 내년 초에는 모르겠지만 연말까지는 이렇게 널뛰는 환율이 이어질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떨어지려면 금리랑 이제 수출 두 가지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국 측면에서 사실 미국 수출은 과거 대비해서 좀 늘었고 중국 수출은 좀 떨어졌잖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랑 수출에서 우리 투자 포인트 사실 뭐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을 때 뭐 화장품이든 뭐든 잘 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장은 작아지고 있는 걸 텐데. 그게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장사 잘했던 기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 밖으로 보이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무역 관계 내에서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주가가 왜 재미없어 생각을 해보면 그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줄어들었느냐? 중국 시장에서 보기에 LG생건, 아모레퍼시픽이 애매한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이 자라난 중국의 자국 내 브랜드가 꽤 많이 따라잡고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되게 싼 브랜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은 하이엔드 쪽에 가까운 비싼 회사들인데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소위 말해서 명품 시장에서 그들이 막 그렇게 선호하는 뭐 C 뭐 이런 회사들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이 인정하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자국 내 타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낮은데 짱짱한 경쟁력들이 있어요. 뭐 색조에서 특출나다든지 마스크팩에서 특출나다든지. 그러면 무역관계 내에서 중국에 많이 따라잡힌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어렵겠죠. 그렇죠.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개선되는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지 않아도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상황은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반도체는 경합관계가 일본까지 여기 가세를 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는 걸 계속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수요가 살아나는 시점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고, 수요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예전처럼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으로만 될 것이냐. 근데 요새 일본이 뭐 당장 따라오진 못하겠지만 3년 내, 5년 내 이 추격하는 기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처음에 저도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후방에서 미국이 기술 이전까지 하면서 밀어주는 추세가 만만치가 않고, 또 하나는 TSMC도 미국보다 일본 공장에서 양산을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보조금 다 준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하면 허가에 1년씩 걸리던 땅 규제 무조건 풀어준다라고 해버리니까 요거는 좀 긴장하고 봐야 돼서 반도체 투자가 개인이 들어가기가 이것도 너무 까다롭다.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생산도 많이 좀 줄이고 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반도체 계속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이제 내년부터 반도체 호황기가 시작된다는 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야 반도체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뭐 반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소장님 보셨을 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반도체 측면에서는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측면에서 나쁜 것도 있고 할 텐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건 한국에게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그래도 우리는 친구들이 안 싸우는 게 나아요.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굳이 설명하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동네에서 슈퍼 하는데 A동 주민하고 B동 주민하고 싸우면은 좋습니까? A동, B동이 다 친하게 지내야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좋지. A동 아주머니 오셨을 때 친하다고 B동이 차 하고 지나가면 장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구마을 한 가족이 제일 좋아요. 네. 그 가운데서 어쨌든 한국은 되게 잘 헤쳐나가야 되겠네. 그쵸.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중국에서도 사실상 장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글로벌 전체 총합으로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죠. 그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캐파가 소폭 줄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실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떻고 향후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 주신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네. 올해 원래 정부 한국은행 1.5 정도 봤었는데 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1.4 정도 하면은 선방이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30년 누워 있었던 일본보다도 여기에 뭐 너무 그렇게 크게 마상을 많이 입으실 필요는 없는 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가라앉아 있었던 친구가 조금 올라오는 거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일본의 기세가 무섭다.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성장세가 주춤한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될 거냐. 이미 하반기에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상저하고를 정부는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 조금 늘어나고 있다 혹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이게 상저하고 될지 올해 성장 경로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고금리 이자 내는데 나가서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층이 나가서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이자 얘기하셔서 우리나라 부채 지금 심각한 건지 안 심각한 건지 이것도 뭐 데이터를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다른 게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 지금 2,000조의 부채가 거기에 뭐 전세까지 합치면 3,000조다 이거 정말 나중에 터질 수 있다 한 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든 뭐 자산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당연히 부채도 증가하는 거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요. 네. 빚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갚을 능력이에요. 그렇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친구 이제 100kg래. 그러면 걱정되잖아. 걱정되죠. 근데 그 친구 키가 190이에요. 안 걱정되죠. 안 걱정되죠. 네. 키가 몇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100kg 되면 저는 걱정 받아야죠. 근데 내 친구가 키가 190이다. 괜찮네, 건강하네. 갚을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되는데 사실 가계부채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과장되는 측면도 있고 과소평가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비교 형량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과장되는 측면은 덩어리 그 자체. 뭐 2,000조 무겁죠. 무거운데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꿔갔느냐. 고소득자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많이 빌려갔으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고소득자가 많이 빌려갑니다. 저소득 혹은 신용이 좋지 않은 분한테 잘 안 꿔주거든요. 그렇죠. 가계빚이 팍팍 늘어난다라고 기사를 쓰기는 하지만 은행 가보시면 주택담보대출 한번 받아 책으로 한 권을 서류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빚을 그렇게 막 내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과정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계빚이 증가하는 속도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막 터진다? 그 정도는 이거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사실 경제 성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큰 축을 차지할 텐데 그쵸.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로는 네. 가장 낮은 국가라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어느 정도 감소한 거고 이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네. 통계를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이게 보통 0.7 전후예요, 우리나라가. 2분기가 0.7 나왔죠. 그렇죠. 데이터로. 그러면 한 명도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서울은 0.57이었나 뭐 지역별로 극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이 정말 기록적으로 낮은 숫자이고 해외에서도 대서특필하는 게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뭘까? 분석 기사를 쓸 정도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너무 어린아이, 너무 노인을 제외하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게 줄어들고 여기에서 또 어떤 인구들이 빠지는 거냐면 나는 경제활동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심각한 문제 맞고요. 그렇다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와닿지 않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기술혁명. AI 같은 것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거. 이미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치킨도
팔이 튀기잖아요. 협동 로봇이. 이게 약간 좀 괴기스러운데 튀기는 팔이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이 생산성이 향상이고요. 그래서 물회집 가도 왜 그 로봇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갖다 주잖아요. 17번 테이블에 물회 2개 나왔습니다. 노래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여성 인구, 유휴 인력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차별받지 않는 단시간 노동이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동정책 필요하죠. 자, 오늘 소장님 나오셔서 이제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42살이거든요. 그럼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 한 20... 갑자기. 22년이 지난 건데 제가 대학생 이후로 들었던 한 번도 경기가 너무 좋아. 먹고 살기 너무 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늘 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너무 불황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정말 그 지난 20년 동안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 거지. 왜 그런 말들은 계속해서 우리들 듣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어쨌든 한국 경제가 지금 되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2023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신선하다. 네. 되게 신선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 진짜 경제가 좋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태평성대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정신 차린 아니에요. 이후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나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먼저 극대화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거울 볼 때도 여자들은 볼 때 나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들 보거든요. 항상. 남자들 이제 샤워가 나왔을 때 좀 괜찮은데. 왜지? 근데 약간 여자들이 본인의 외모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렇죠. 그 마음하고 네. 경제를 보는 늘 재밌는 거는 여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했잖아요. 꼭 사람들 만나면 자기 친구는 엄청 이쁘대. 아니 그거는 친구나 네. 카테고리별로 달라요. 네네. 제 친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제 친구들은 머리 했는데 이게 TMI인데 안 나갈 것 같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요? 문자 와요. 뭐지? 딱 2글자. 왜지? 저 방송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심각한 얘기, 나라 경제 걱정하고 있는데 길게 보내지 않습니다. 앞장서 어디야? 환불 받으러 가자.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항상 미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다분히 사회심리학적인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늘 나쁘지만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3년 지금. 생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일단 빚이 있다면 고금리의 빚부터 갚는다. 네. 하지만 빚만 갚진 않는다. 빚도 갚으면서 자산도 늘린다. 그러니까 난 빚이 있으면 못 견뎌 해서 빚만 딱 갚아버릴 거야. 이런 분들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갚으면서 고금리에 할 수 있는 투자도 하면서 같이 가시는 거죠. 같이 가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는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거 올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대 자녀 두신 분들은 그거 가입을 해서 기간을 벌어두신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말씀 들으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계속해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자산을 하나씩 모아가야지 우리가 시대의 물가를 따라잡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박영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